수백만 명이 굶어 죽던 그 시절에도 살아남아 북한 최상위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가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는 500억 원을 몸에 숨긴 채 걸어서 DMZ를 넘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북한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굶주리는 사람들, 어두컴컴한 거리, 무서운 군인들. 맞습니다.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 안에서 꽤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적어도 한동안은요. 제 이름은 리성철, 올해 58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해 전, 저는 가족과 함께 이 땅을 밟았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자란 곳은 평안북도 구성시입니다. 어르신들이라면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군수공장이 여러 모여있는 도시인데 저희 아버지 때부터 그 공장에 뼈를 묻은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일꾼이었고 저는 그 공장의 간부까지 올라갔으니 우리 집안으로서는 출세를 한 셈이었지요. 산 좋고 물 맑은 고향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지천으로 피고 가을이면 공장 뒤 야산의 밤이며 도토리가 떨어졌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이랑 그 야산을 뛰어다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평양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당원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군수공장 부지배인 자리까지 오르는데 꼬박 20년이 걸렸지요. 부지배인이라고 남한으로 치면 부공장장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공장에서는 포탄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만드는지 입 밖에 내는 것도 조심해야 했고 외부 사람에게는 그냥 기계부품 공장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우리끼리도 일이 끝나면 공장 얘기는 집에서 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렇게 쉬쉬하면서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제 아내 순이는 같은 구역 출신입니다. 학교 선후배 사이로 만나 26에 결혼했지요. 결혼식 날 어머니가 손수 빚은 만두를 이웃들과 나눠 먹던 기억,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 성민이가 태어났을 때는 3일 내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자식 앞에서 눈물 보이기 싫어 꾹 참았습니다만. 여러분도 자식 처음 낳으셨을 때 그런 기분 아셨죠? 제가 살던 구역은 공장 간부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형편이 그나마 나았습니다. 배급도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나왔고 집도 방이 2칸은 됐으니까요. 고난의 행군 시절,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온 나라가 굶어 죽을 때도 우리 가족은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어르신들도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1994년부터 1998년 사이에 북한 전역에 닥친 극심한 기근인데요.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진 시기입니다. 6.25 전쟁 직후보다 더 처참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나마 쌀밥은 명절에나 볼 수 있었고 대부분은 옥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만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에 비하면 나은 편이었지요. 지금 돌아보면 그게 얼마나 서글픈 기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돈에 눈을 뜬 것은 40이 넘어서였습니다. 공장 간부 월급이야 얼마 되지 않으니 살아가려면 뭔가 다른 방도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마침 장마당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이라고 여러분으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요. 처음에는 단속 대상이었다가 슬그머니 눈 감아주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돈이 돌기 시작하면 당에서도 막기가 어려워지는 법이거든요. 저는 공장에서 쓰다 남은 금속 자재를 빼내 팔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 저만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했습니다. 뇌물만 잘 쓰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소박하게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손이 컸습니다. 중국산 생활용품을 들여오고 의약품을 구해다 팔고 나중에는 달러까지 만지게 됐습니다. 어르신들,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너무 잘 됐거든요. 돈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무서워지더라고요. 북한에서 돈이 많다는 건
언제든 빼앗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동네 이장님 한 명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동네처럼 위에서 한마디만 하면 그날로 다 끝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계속했습니다. 멈추면 굶는 게 뻔했으니까요. 아들 성민이가 20살이 됐을 무렵 저는 어림잡아 북한 돈으로 수십억이 넘는 재산을 쌓았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수십만 달러가 넘었지요. 북한 전체로 봐도 손에 꼽힐 만한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잠을 못 잤습니다. 보위부 눈치가 보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감시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위부라고 남한으로 치면 비밀경찰 같은 조직인데요. 주민들 사상과 생활을 감시하는 곳입니다. 옆집에서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실제로 들여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 무렵, 아직 저는 북한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 나라고, 이 땅에서 살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뭔가 아주 작은 것이 제 가슴 한켠에서 불편하게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요. 그건 의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의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라면 아마 아실 겁니다. 6.25 전쟁 때 이산가족이 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절 북쪽에 두고 온 형제, 부모님 생각에 평생을 우셨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반대편에서 태어났지만 결국 같은 핏줄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음식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훗날 제가 이 땅을 향해 걷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됐다는 것을 그때는 꿈에도 몰랐지요. 그해 겨울, 제 사업 파트너이자 가장 오래된 친구 하나가 끌려갔습니다. 그 친구 이야기를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김명수였습니다. 저랑은 소학교 때부터 같이 자란 사이였습니다. 소학교라고 남한의 초등학교 같은 곳인데요. 우리는 6살 때부터 나란히 앉아 공부를 했습니다. 명수는 저보다 머리가 좋았어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누구한테나 싹싹했습니다. 그 친구가 장마당에서 돈을 번 것도 저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명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장사 요령도, 뇌물 주는 법도, 어떤 간부한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도요. 그러니 말하자면 제 사업의 스승 같은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2013년 가을이었습니다. 아침에 장마당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집에 가봤더니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귓속말로 알려주셨습니다. 새벽에 보위부 차가 왔다고. 명수 혼자가 아니라 식구들까지 다 실려갔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가 오싹했습니다. 북한에서 식구들까지 한꺼번에 데려간다는 건 그냥 조사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공장 전체에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공개 재판이 열린다고. 전원 참석 의무라고요. 공개 재판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은 혹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 잡아다 세워놓고 죄목 읽어 내려가던 그런 장면을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요. 북한의 공개 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까지 합니다. 구경하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요. 저는 그날 아침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안 먹은 게 아니라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아내 순이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물었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공장 동료들이랑 줄을 맞춰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재판 장소는 공장 근처 공터였습니다. 벌써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고 앞쪽에 나무로 만든 단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명수가 끌려 나왔습니다. 2달 만에 본 친구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났고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군인 둘이 양쪽에서 붙잡고 있었는데 붙잡아 주지 않으면 서 있지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딱 한 번, 아주 짧게요. 명수는 저를 알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멍한 눈으로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죄목을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외화, 밀반출, 반사회주의 행위, 체제 전복, 음모.
줄줄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제목들을 들으면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 제목 중 절반은 저도 해당하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외화를 다뤘고, 불법 장사를 했고, 중국 사람들과 몰래 거래를 했습니다. 명수와 저는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명수만 잡혔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 뇌물을 바치던 간부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간부가 명수한테서는 돈을 안 받고 그냥 잡아넣어 버린 겁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윗사람 마음에 드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총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동료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아마 그 사람도 다리가 후들거렸겠지요. 총소리가 2번 더 났습니다. 3번,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군인들이 해산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말없이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들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습니다. 북한에서 그런 자리에서 울면 안 됩니다. 우는 것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방 안에 혼자 앉았습니다. 순이는 아들을 데리고 부엌에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명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소학교 때 같이 뛰어놀던 모습, 결혼식 날 술 한 잔 기울이던 모습, 장마당에서 껄껄 웃으며 흥정하던 모습, 그리고 오늘 본 그 흐릿한 눈빛.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하고요. 어르신들, 6.25 때 얘기를 어른들한테 들으셨지요? 같은 동네 사람이 하루아침에 인민군한테 끌려가고 부역자로 몰려 총 맞는 것을 눈앞에서 봤다는 이야기요. 그 시절 살아남으신 분들이 평생 그 장면을 잊지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날 이후로 명수가 끌려 나오던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꿈에서도 그 공터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요. 처음에는 그냥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뇌물을 더 잘 써야겠다. 더 조심해야겠다.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혼자 생각을 하다 보니 자꾸 이상한 대로 생각이 흘러갔습니다. 명수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 나라 사람 대부분이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죽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명수 아내는, 아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물어보는 것 자체가 위험하니까요. 저는 그때 46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에서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당을 믿었고 수령님을 믿었고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명수의 죽음 이후 그 믿음에 작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손가락만큼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멍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해 봄, 보위부 요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진달래가 막 피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공장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순이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막 나서려는 참이었는데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이른 아침에 찾아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짧은 머리에 인민복 차림의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동네 사람 눈빛이 아니었어요. 보위부 요원이었습니다. 한 명은 30쯤 돼 보이는 젊은 사람이었고 한 명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중년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그 말투가 더 무서웠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날씨 얘기하듯이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순이한테 눈짓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순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공장 근처 조그만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보위부가 따로 쓰는 공간인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책상 하나, 의자 둘뿐이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서류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날짜별 거래,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언제 누구한테 얼마를 받았는지, 중국 어느 쪽으로 물건을 넘겼는지, 달러를 어디서 바꿨는지, 저도 기억 못하는 것들까지 다 적혀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리 동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었겠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변명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명수가 어떻게 됐는지 제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는 곧 드러났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달러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일을 단속해야 할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북한이었습니다. 법이 있긴 했지만 그 법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쓰는 도구였습니다. IMF 때 우리나라도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적어도 법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다는 최소한의 믿음은 있었잖아요. 저는 그날 요구한 돈을 다 줬습니다. 달러 다발을 세어 건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분해서 떨렸습니다. 무서워서도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받아 외투 안쪽에 넣더니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한마디만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냅시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6달쯤 지나 또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넉 달 만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달러 몇 천이더니 나중에는 10,000달러가 넘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돈이 있다는 걸. 그리고 제가 거절할 수 없다는 걸. 거절하면 명수처럼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냥 줬습니다. 줄 때마다 속이 썩어들어 가는 것 같았지만 줬습니다. 그 무렵 아들 성민이한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민이가 20살이 되던 해였는데 친구들이랑 어울리다가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를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귀띔해줬습니다. 누군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요. 한국 영상물을 보는 건 북한에서 아주 무거운 죄입니다. 특히 요즘은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 걸리면 노동단련대, 2번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라고 했습니다. 아니, 잘못하면 첫 번에도 수용소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라고 어르신들도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가족들도 함께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성민이를 불러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참 동안 아들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성민이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겠지요. 저는 그 아이한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안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나게 한 것이, 이 나라에서 살게 한 것이 미안했습니다. 아버지라면 자식한테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하는데 저는 아들한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그 문제도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해당 지역 보안원한테 상당한 돈을 건네고 조용히 덮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해결이 됐지만 돈이 없었다면 아들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여러분,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 잘못될까봐 밤잠을 못 자는 그 마음이요. 저는 그때부터 생각했습니다. 아들한테만이라도 다른 세상을 보여줘야겠다고요. 몸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못 자니 얼굴이 푸석해졌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속이 늘 쓰였습니다. 약을 구하려 해도 북한에서 약 하나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장마당에서 중국산 약을 비싸게 사서 먹었지만 큰 차도가 없었습니다. 순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눈빛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내한테도 제 속을 다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아내도 짐을 지게 되는 거니까요. 2016년 가을이었습니다. 보위부, 그 중년 남자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돈만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중국 쪽 거래처 정보를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사업 파트너들, 거래하는 조선족 브로커들, 그 사람들 이름과 연락처를 다 대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팔아넘기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결정이 됐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 안에서는 답이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돈을 줘도 끝이 없고 이제는 사람까지 팔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또 무엇을 요구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순이를 불렀습니다. 아들도 불렀습니다. 셋이 나란히 앉아서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 나라를 떠나야 할 것 같다고요. 그날 밤 셋이 마주 앉았을 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떠나야 할 것 같다고. 순이는 바로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성민이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순이가 물었습니다. 어디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남쪽으로.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지는 순간 셋 다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남쪽이라는 두 글자가 그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죽을 죄입니다. 가족끼리 나누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안에 도청 장치가 있을 수도 있고 이웃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탈북 준비에 관한 얘기는 절대로 집 안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장마당에 나가 사람이 없는 구석에서 순이랑 짧게 얘기하거나 산에 오른다는 핑계로 셋이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암호처럼 돌려 말하면서요. 준비에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돈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돈은 국경을 넘는 순간 휴지 조각이 됩니다. 쓸 수 있는 돈은 달러와 위안화, 그리고 금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달러를 조금씩 금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금은 부피가 작고 무게 대비 가치가 높습니다. 몸에 숨기기도 달러 다발보다 수월했습니다. 금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장마당 상인을 통해 조금씩 티나지 않게 모았습니다. 중국 쪽 브로커와 연락을 취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수년째 거래해 온 조선족 브로커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그쪽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 혹시라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 사람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고. 그 브로커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요.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루트를 알아보는데 또 몇 달이 걸렸습니다.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가는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면 공안에 쫓기면서 동남아시아까지 수천 킬로를 도망 다녀야 합니다. 몸이 젊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저는 그때 5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순이도 마찬가지고요. 브로커가 다른 방법을 귀띔해 줬습니다. 돈이 충분하다면,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준비한다면 DMZ를 통해 직접 남쪽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DMZ라고 비무장지대 말입니다. 어르신들도 잘 아시지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남북이 나뉜 그 경계선 일대입니다. 지뢰가 깔려 있고 북쪽에서는 인민군이, 남쪽에서는 국군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넘겠다는 겁니다. 무모한 소리처럼 들리지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브로커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북쪽 경비대 중에도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제대로 된 사람을 제대로 된 금액으로 매수하면 길이 열린다고요. 물론 남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국군에게 발각되겠지만 그건 오히려 괜찮습니다. 남한군에 자수하면 탈북자로 처리되니까요. 저는 그 계획을 듣고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총에 맞습니다. 지뢰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북쪽 경비대가 돈만 받고 신고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위험 요소를 하나하나 따져보니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위부는 계속 찾아올 것이고 언제 명수처럼 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결정했습니다. 간다고요. 순이한테 계획을 털어놨을 때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성민이만 살면 된다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기 목숨보다 자식, 목숨이 먼저인 거지요.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순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셋, 다 산다고.
반드시 셋 다 살아서 넘어간다고요. 떠나기 전 가장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70이 넘으셨고 구성시 고향집에 계셨습니다. 저는 사업 때문에 잠깐 출장 다녀온다고 둘러댔습니다. 어머니는 늙어서 눈이 좀 흐려지셨지만 정신은 맑으셨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어머니가 아침밥을 차려주셨습니다. 된장국에 옥수수밥이었습니다. 저는 그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해주시는 마지막 밥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울면 안 됐습니다. 눈치채실까봐. 아버지 산소에도 다녀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40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가신 분입니다.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떠납니다. 잘못되면 곧 뵙겠습니다. 잘 되면 언젠가 통일이 돼서 이 땅에 다시 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소 앞에 저를 올리고 일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출발 이틀 전, 저는 돈을 몸에 나눠 숨겼습니다. 달러 현금은 방수 처리를 해서 속옷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금괴는 허리에 두르는 복대 안쪽에 촘촘히 집어넣었습니다. 순이한테도 일부를 나눠 입혔습니다. 성민이한테도요. 셋이 각자 몸에 나눠 숨기면 혹시 한 명이 잡히더라도 전부를 잃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몸에 감춘 금과 달러를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500억에 가까웠습니다. 평생 모은 전부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경우의 수를 수십 번 되짚었습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경비대가 배신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뢰를 밟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옆에 누운 순이가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자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은 채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일부러 평범하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이웃이 보면 그냥 아침 일찍 어딘가 다녀오는 것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짐도 거의 없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씩만 들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물, 그리고 먹을 것 조금. 진짜 재산은 이미 몸 안에 다 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저는 고향집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마당 한켠에 순이가 심어놓은 작은 텃밭이 보였습니다. 파와 상추가 막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저 채소를 먹을 사람은 우리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브로커가 지정한 장소까지 가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중간에 한 번은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검문소를 몇 군데 통과해야 했는데 그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군인이 서류를 보자고 하면 미리 준비해둔 출장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그것도 돈을 주고 만든 가짜 서류였습니다. 군인이 저를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더니 그냥 통과시켜줬습니다. 성민이는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아들 등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브로커를 만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황해북도 어느 외진 마을 근처였습니다. 브로커는 우리 셋을 보더니 간단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 움직인다고요. 그 사람이 우리를 데리고 간 곳은 허름한 농가 창고였습니다. 창고 안에는 우리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북쪽 경비대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군복은 입지 않았지만 딱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매수한 경비대원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30도 안 돼 보였어요. 저는 그 사람 눈을 봤습니다. 무서운 눈도 아니었고 나쁜 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피곤해 보이는 눈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살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겠구나 싶었습니다. 브로커가 설명했습니다. 이 경비대원이 담당하는 구역이 있는데 오늘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순찰 공백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 이동하면 북쪽 경비는 피할 수 있다고요. 문제는 지뢰였습니다. 브로커가 지도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직접 그린 지도였는데 지뢰가 없는 길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경비대원이 직접 확인한 루트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손에 쥐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우리 목숨을 쥐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비대원이 앞장섰고 브로커가 그 다음, 그리고 저와 순이, 성민이 순서로 걸었습니다. 하늘에 달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날을 골랐다고 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전등은 쓸 수 없었습니다. 앞 사람의 발소리를 들으며 그 발자국을 따라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그렇게 조심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뢰라는 게 밟기 전까지는 표가 나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10분이 1시간 같고 1시간이 10분 같았습니다. 앞서 걷던 경비대원이 갑자기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 다섯이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멀리서 화해중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공백 시간이라고 했는데 다른 구역 순찰대가 돌고 있었던 겁니다. 불빛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흙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참았습니다. 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손이 아플 정도였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성민이는 제 옆에 엎드려 있었는데 아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얕은 숨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조금만 더 참아라.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경비대원이 다시 손짓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흙투성이가 됐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이윽고 눈앞에 뭔가 어두운 윤곽이 나타났습니다. 철조망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어른 허리 높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앞에 선이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넘으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이 땅을, 어머니를, 아버지 산소를, 어린 시절 뛰어놀던 그 야산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눈을 한 번 감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살아계신 어머니한테 속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경비대원이 철조망 일부를 들어 올렸습니다. 미리 손을 쏟은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먼저 넘었습니다. 순이가 넘었습니다. 성민이가 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철조망을 넘는 순간 옷이 걸렸습니다. 잠깐 동안 꼼짝을 못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브로커가 손을 내밀어 잡아줬습니다.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철조망 이쪽에 발을 디뎠습니다. 남쪽 땅이었습니다. 경비대원은 철조망 북쪽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돌아봤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 번 까닥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지, 나중에 발각됐는지, 그 젊은 사람이 가끔 생각납니다. 우리는 브로커를 따라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얼마 걷지 않아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큰 소리로 외치면서 걸으라고요. 손을 들고 한국말로 귀순한다고 외치면서 걸으라고. 저는 순이와 성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셋이 나란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외쳤습니다. 귀순합니다. 귀순합니다. 우리는 북에서 왔습니다. 목소리가 어두운 들판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는 것인지 웃는 것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국군 장병들이었습니다.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더 높이 들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장병들이 소리쳤습니다. 엎드려, 엎드려. 우리 셋은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흙이 뺨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제는 쫓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군인들이 우리를 둘러쌌을 때 저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흙바닥에 엎드린 채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손목을 잡아 뒤로 꺾었습니다. 플라스틱 수갑 같은 것이 채워졌습니다. 옆에서 순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귀순하러 왔습니다. 우리 북에서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군인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성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걱정돼 고개를 돌렸는데 군인이 앞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항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군용 차량에 태워졌습니다. 차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우리 셋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군인들이 양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달리는 동안 저는 창문도 없는 그 어두운 공간에서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쿵쾅거렸습니다. 순이가 제 팔에 살짝 기댔습니다. 저는 수갑이 채워진 손을 살짝 움직여 순이 손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 도착한 곳은 군부대 안의 어느 건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가족이 떨어지는 순간 순이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금방 만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작은 방 안에 혼자 앉았습니다. 의자와 탁자 하나, 형광등 하나, 북한의 보위부 조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생김새는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달랐습니다. 묘하게 달랐습니다. 위협받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군 관계자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장교였는데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물을 한 잔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물 한 잔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그냥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고맙던지요. 물을 마시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장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려줬습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살면서 느낀 것인데 남한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압니다.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위로라는 것을요. 조사는 며칠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나온 분들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어디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경로로 넘어왔는지, 혹시 북쪽의 지령을 받고 온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는 것을 다 말했습니다.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50년 넘게 쌓인 것들을 한꺼번에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사관들은 메모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따뜻한 음식도 가져다 뒀습니다. 쌀밥이었습니다. 흰 쌀밥. 저는 그 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명절에나 먹던 흰 쌀밥을 이렇게 평범하게 먹는 날이 오다니. 몸에 숨겨온 달러와 금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조사관들이 잠깐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 규모가 예상 밖이었던 모양입니다. 절차에 따라 일단 보관을 했습니다. 나중에 정착 과정에서 제 것임을 증명하고 돌려받았습니다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국 돌려받았습니다. 이 나라는 있는 사람 것을 그냥 뺏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순이, 성민이와 다시 만났습니다. 셋이 마주 보는 순간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순이는 살이 좀 빠진 것 같았고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겠구나 싶었습니다. 성민이는 오히려 담담해 보였습니다. 젊은 사람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보면서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우리 살았구나. 셋, 다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나원으로 가게 됐다는 안내를 받은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하나원이라고 탈북자들이 남한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시설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창밖으로 남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로가 넓고 반듯했습니다. 차들이 줄지어 달렸습니다. 간판들이 가득했습니다. 건물들이 크고 깨끗했습니다. 밤이 됐는데도 도시 전체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북한에서는 밤이 되면 불이 없어 어두컴컴했는데 이곳은 밤에도 나처럼 환했습니다. 순이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정말 우리나라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하나원에 도착해서 처음 들어간 방에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켜보니 채널이 수십 개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채널이 2개였습니다. 그것도 당에서 정해준 방송만 나왔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손에 들고 채널을 하나씩 돌려봤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고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먹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먹는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사람들이 마음껏 먹으면서 마음껏 웃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습니다. 말이 통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느낌도 이상했습니다. 같은 한국말인데 모르는 단어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원 직원이 뭔가를 설명하는데 절반은 알아듣고 절반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어르신들, 남북이 갈라진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같은 민족이 70년을 따로 살면 말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게 분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인지를 저는 말 한마디 못 알아들을 때마다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도 하나원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지원들도, 같이 생활하는 다른 탈북자들도요. 다들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사람, 평양에서 온 사람, 혼자 온 사람, 아이들 손잡고 온 사람. 저녁이면 다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한 이야기를 아무 눈치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북한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됐는데 여기서는 마음껏 했습니다. 그것도 자유였습니다. 그 작은 자유가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어디 계실까? 아들이 도망갔다는 것을 아셨을까? 혹시 그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마음 한켠이 항상 무거웠습니다. 그 무게는 지금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좀 더 긴 정식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라는 곳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이 처음 남한에 오면 거치는 곳인데 거기서 신원을 확인하고 안보 관련 조사를 받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깔끔했습니다. 복도가 환하고 화장실도 깨끗했습니다. 사소한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북한에서 공공건물이라면 을에 칙칙하고 낡았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방은 혼자 쓰는 방이었습니다. 작았지만 침대가 있었고 이불이 있었습니다. 세면도구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에 짐을 풀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자유로운 나라의 구치소 같은 곳인데 북한의 제 집보다 나았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씁쓸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이 구치소만도 못했다는 뜻이니까요. 조사는 매일 이루어졌습니다.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조사관들이 교대로 들어왔습니다. 질문은 다양했습니다. 군수공장의 구조와 생산 품목, 보위부의 운영 방식, 장마당 경제의 실태, 북한 내 권력 구조의 변화,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이라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어 답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가끔 사진을 보여주며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는 얼굴이 있어도 함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조사를 받으면서 가장 힘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사가 없는 시간에는 방 안에서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책을 가져다 줬는데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틀면 알 수 없는 광고들이 쏟아졌습니다. 화면 가득 온갖 물건들이 넘쳐났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살 것.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고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채널을 껐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순이는 옆 방에 있었고 성민이는 또 다른 방에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만 잠깐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밥을 잘 못 먹는 것 같았습니다. 남한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던 겁니다. 반찬이 달고 기름졌습니다. 북한 음식은 대체로 짜고 담백한데 여기 음식은 맛이 달랐습니다. 순이가 조금 먹다 숟가락을 놓으면 저는 옆에서 한 번만 더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몸이 상하면 안 된다고요. 어느 날 조사 중에 조사관이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남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느냐고. 북한에 살 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적이라고 배웠다고요. 미국의 앞잡이이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땅이라고 배웠다고요. 조사관이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이냐고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다고.
아직은 너무 낯설어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요. 그게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나만이 좋다, 자유롭다. 그런 말은 아직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기 있었지만 마음은 아직 어딘가 사이에 있었습니다. 조사를 받다가 한 번은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사관이 가족 상황을 물으면서요. 저는 어머니 나이와 사시는 곳을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지금쯤 어떻게 계실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출장 갔다고 믿고 있을 텐데. 그 출장이 이렇게 길어지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요. 아들이 남쪽으로 넘어갔다는 것을요. 그 순간 어머니 얼굴이 어떨지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조사관이 조용히 물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 눈가를 닦았습니다. 남자가 조사관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게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들, 이산가족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도 6.25 때 가족을 북에 두고 내려오신 분들, 아니면 그 자녀분들이 계실 겁니다. 평생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 마음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북에 두고 온 어머니가 저한테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살아서 다시 볼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분단이라는 것이 숫자나 지도 위의 선이 아니라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끊어놓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조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담당 조사관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공해 주신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요. 저는 그 말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저는 그냥 잘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 날,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같은 방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특별히 갈비탕을 가져다 줬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순이가 한술 떠서 맛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맛있다고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성민이는 2그릇을 먹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여기까지 오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제부터는 여기서 사는 것이 목표가 됐습니다.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이 나라에서는 노력한 만큼 살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하나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창밖으로 남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속도로였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도로 옆으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간판들이 넘쳐났습니다. 무슨 가게인지 읽을 수가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순이가 창문에 이마를 바짝 대고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성민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평양 한번 가본 것이 전부였던 저한테 이 풍경은 그냥 다른 나라였습니다. 아니, 다른 행성 같았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방이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 바깥이 보였습니다. 나무가 있었고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북한 하늘이나 남한 하늘이나 같은 하늘인데 이상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더 파랗고 더 넓어 보였습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하늘도 달라 보이는 모양입니다. 하나원 생활은 낯선 것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식당에 갔더니 뷔페처럼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골라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북한에서는 먹을 것을 고른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주는 것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씩 여러 가지를 담았습니다. 다 먹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담았는데 다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게 아니라 그냥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남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수업들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은행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버스와 지하철을 어떻게 타는지. 어르신들이 들으시면 그런 것도 배워야 하냐고 하시겠지만 저한테는 전부 처음이었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것을 생전 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교통카드라는 게 있어서 그걸 단말기에 대면 된다는데
처음에는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민이는 금방 익혔습니다. 젊으니까요. 저는 한 주가 지나서야 겨우 혼자 버스를 탔습니다. 하나원에서 지내면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인터넷이었습니다. 컴퓨터 교육 시간에 처음으로 인터넷이라는 것을 직접 써봤습니다. 검색창에 무엇이든 치면 그에 대한 정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북한을 검색해봤습니다. 북한에 대한 기사와 사진과 영상이 가득 나왔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본 북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읽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안에서 살았던 저를 밖에서 바라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떤 기사는 맞고 어떤 기사는 틀렸습니다. 직접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직접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본격적으로 정착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지원해 줬습니다. 서울 외곽이었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순이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이 3개였습니다. 북한 집보다 넓었습니다. 화장실도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보일러를 켜면 바닥이 따뜻해졌습니다. 순이가 바닥에 손을 얹어보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겠구나 싶은 거요. 처음 혼자 마트에 간 날을 잊지 못합니다. 동네 대형마트였는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압도됐습니다. 진열대가 끝도 없이 이어졌고 그 위에 물건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같은 물건인데 종류가 수십 가지였습니다. 라면만 해도 몇십 종류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저는 라면 코너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고르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마트에서 물건 고르는 게 당연하신 일이지만 저한테는 그 선택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선택이 없었으니까요. 있으면 사고, 없으면 없는 거였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거나 하나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끓여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무엇을 골랐는지도 모르면서 맛있었습니다. 남한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말이 통하는 것 같으면서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뜻이 달랐습니다. 저는 처음에 식당에서 종업원을 동무라고 불렀다가 이상한 눈빛을 받았습니다. 동무라는 말이 북한에서는 그냥 친구나 같은 편이라는 뜻인데 남한에서는 이상하게 들린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뒤로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조심하게 됐습니다. 말투도 고쳐야 했습니다. 억양이 달라서 저인지 남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색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눅이 들었습니다. 쉰이 넘어서 말을 새로 배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이 됐습니다. 이웃 주민이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오셨냐고, 북에서 오셨냐고요. 처음에는 그 질문이 무서웠습니다. 북에서 왔다고 하면 어떻게 볼까 싶어서요. 그런데 막상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떠셨냐고, 힘드셨겠다고요.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르신들이 특히 그러셨습니다. 고생 많으셨다고, 잘 오셨다고 손을 잡아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손온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정착한 지 2해가 지났을 때 저는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익힌 무역 감각이 있으니 무역 관련 일을 해보자 싶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나만의 법과 제도를 몰라서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하다 보니 조금씩 길이 보였습니다. 노력한 만큼 된다는 것이 실감이 됐습니다. 북한에서처럼 뇌물을 쓰지 않아도 되고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자유가 처음에는 어색하다가 나중에는 익숙해졌고 나중에는 당연해졌습니다. 성민이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검정고시를 거쳐서요. 입학하는 날 아이 얼굴을 보는데 가슴이 벅찼습니다. 북한에 있었다면 이 아이는 군수공장에 배치됐을 겁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여기서는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먼 길을 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강연도 합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 그 안에서 살아온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남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강연이 끝나고 나서 어르신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북에 두고 온 형제 생각이 난다고. 저 같은 분들이 잘 살아주셔야 한다고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북에 계십니다. 살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80이 넘으셨을 텐데. 아들이 남쪽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아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아니면 모르시고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 건지도 모릅니다. 저는 가끔 밤에 혼자 앉아서 어머니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국, 명절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던 그 밥상, 봄이면 텃밭에 나가 팔을 뽑아오시던 모습, 그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가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에서는 억울하면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라는 것을 저는 50이 넘어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자유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먹고 싶은 것을 고를 수 있는 것,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구성시 공장 뒤 야산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이랑 뛰어놀던 그 야산이요. 거기서 한 번만 더 진달래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산소에 가서 이렇게 살아서 잘 돌아왔습니다. 하고 저를 올리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손이라도 한번 잡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크지 않은 소원인데 이 분단된 땅에서는 그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핏줄을 나눈 우리가 언젠가 같은 땅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 날이 오면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고향 길을 걷겠습니다.